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네. 아, 예. 우리 그 KBS 공영노조 성창경 위원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유,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오늘 예. 또 성명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좀 나중에 봤거든요. 아, 예, 예. 예,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정말 그 과관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네. 제가 좀 한번 인터뷰 좀 하고 싶어서 예,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그거 오늘 사실은 그 오후에 올리기도 좀 늦게 올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오전에 점심시간 때 KBS 앞에서 그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 집회 참석하고 이제 그 올린 겁니다. 이날 저 아, 내용을 강규영 보니까. 이사님 예. 관련된 거죠? 예, 예. 예, 예, 강경 이사님과, 그 다음에 가장 또 심각한 문제는 드디어 그 MBC가, 예. 예, 그, 방송하는 내용이, 아, 참나, 그 친북적인 뭐 굳이 그런 것을 방송을 해야 되나 싶은 정도의 그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성명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네. 위원장님이 좀 한번 좀 쭉, 이야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예, 근데, 강규영 이사님 건이 지금 반응이 조금 강경하게 이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예.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정권에서 강기현 이사에 대해서 이제 사퇴하라. 뭐 굳이 강경 이사뿐만 아니라 KBS 이사들을 사퇴시켜서 이사수를 야당 이사 추천했던 분들을 이제 여당 이사로 추천을 돌리면 지금 여당 이사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표결을 하면 현 사장을 해임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사장을 해임시켜서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사장을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네. 주로 이제 강경 이사에게 집중이 됐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고 주로 이제 이 정권 들어서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사퇴시키는 이사들이 거의 대부분 교수들이에요. 네. MBC도 그렇고 또 네. KBS도 앞에 한 분 나가신 분도 한양대 교수님이었는데 아, 교수가 에, 그렇게 어떻게 뭐 만만한가 보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교수님들이 이 학생을 상대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하면 아, 수업하기도 좀 곤란하고 또 뭐 학교에 음, 찾아가서 압력을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네. 재단 같은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재단이 아하, 압력을 넣어서 뭐 세무조사 한다든지 아하, 뭐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저런 압력을 많이 넣고 하니까 그런데 아, 어쨌든 이 강경 이사에게 어제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해임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해임하겠다고 미리 사진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 네. 이제 그거는 그 앞에 감사원에서 이제 KBS 이사들에 대한 법인 카드에 대한 감사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네네. 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본부가 이제 회사 안에서 이사들에 대한 법인 카드 내역을 이제 살펴보고 난 뒤에 이거를 이제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강경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2년 동안 그 KBS 이사로 있으면서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한 300만 원 좀 넘어요. 300만 원 정도. 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인 카드인데 거기에 이제 평균 따져보면 법인 카드 2년치 월 한 13만 원 정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 같아. 음,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분이 사람 만나러 갈 때 이제 커피숍에 가고 하는데 뭐 이를테면 애견 카페, 이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애완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카페에 가서 뭐 커피를 마신 게 그게 2년 동안 합쳐 보니까 한 4만 얼마, 한 5만 원이 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일반 커피숍은 사적 이용이 아닌데 애완 카페는 이거는 사적 요인 같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음. 그다음에 다른 이제 이사들에게도 적용되지만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쓰고 있는 부품들 전자기기들을 고장이 나서 수리해서 이제 뭐 사용했대. 그때 돈 지불을 했다. 이러면 그것도 사적 이용이다. 하여튼 뭐 이런 일을 따져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해 해임 건의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강 이사가 해임되면 고대형 KBS 사장에 대한 해임도 가능해져 내일 100일을 맞는 KBS 노조의 파업이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송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99일째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모였습니다.
조합원들은 비리 이사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촉구했습니다. 방통위는 해임하라! 방통위는 해임하라! 방통위는 오늘 이효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갖고 강규영 KBS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이사들에 대해 해임 등 인사조치를 내리라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강규영 이사는 KBS 법인카드 327만 3,300원을 사적으로 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87만 8천 원을 개인 동호회 회식비로 썼고 애견 카페에서도 48차례에 걸쳐 49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강 이사로부터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뒤 26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그게 방통위에 이 사적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방통위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우선 강규영 이사에게 11일 해임, 어저께죠. 해임 통보를 했고 22일 날, 오는 22일 날 방송통신위원회에 나와서 청문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소명을 하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강규영 이사를 강제 해임시키겠다는 뜻이고 22일 청문회를 하고 나면 바로 그날이나 혹은 그 다음날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원회가. 네. 해임을 건의하면 대통령이 뭐 사인을 해버리면 해임되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또는 당일날에도 여당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면 여야 이사 구성이 역전되기 때문에 KBS 사장을 해임시키고 새 사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에 이어서 이제 KBS에도 말하자면 장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완전히 뭐 시나리오대로 돼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러면 네네. 결국은 예, 그렇죠. 초에 나왔던 민주당의 방송장악 언론 문건, 이른바 방송장악 언론 문건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야만적 폭거네요. 그렇죠. 이제 민주주의에서 모든 그 시스템,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지는데 법에 따라서 방송법에 따라서 이사와 사장 임기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뭐 3년 임기가 주어져 있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도 이 이사분들의 임기는 내년 8월이에요. 그리고 KBS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이고 그런데 거의 6개월 이상 남은 이런 사람들에게 8월이니까 6개월이 뭐예요? 한 8개월 남았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하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고 그 가운데 언론노조 KBS 본부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사실상 이사와 사장 퇴진에 앞장서고 있고 지금 학교로 찾아간다든지 뭐 교회로 찾아간다든지 사무실로 찾아가든지 해서 거기서 시위를 벌이고 집회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 괴롭혀 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치국가 법으로 모든 질서를 잡아가고 통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게 우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60년대 후반 중국 당시 중공이죠. 모태동이 주도했던 그런 홍위병 말하자면 사회주의 이념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념이 느슨하거나 조금 뒤처진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린치를 가하고 그러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자기 체제를 강화했던 그런 체제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21세기에 문명 개화된 나라에서 소득이 3만 불 되고 가까이 되고 교육 규모가 세계 11이다, 10이다, 뭐 12이다 하는 이런 나라에서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경영진이 교체된 MBC 어제 뉴스가 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시각에서 또는 또 다른 분들의 봤을 때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MBC도 이런 식으로 이사들을 먼저 사퇴시키고 사장을 김장겸 사장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사람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우병으로 유명했고 그런 PD 수첩에서 이제 그 광우병 달았던 때인데 거기 출신인 최성호 해직 기자
이제 사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 최성호 PD, 해직 기자고 해직 PD입니다. 네. 이제 이 최성호 PD는 뉴스 타파에 가 있어서 그동안 뉴스 타파에서 이제 주로 야성향, 좌편향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네. 어쨌든 최성호 씨가 이제 사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배현진 앵커, 여자 앵커 있잖아요. 예, 예. 아시다시피 이제 7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이제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그동안 없었다며요. 예, 뭐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인사할 시간이 준 게 아니라 예고 없이 잘라버리시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보복이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같이 같은 길을 가지 않았다 하고 해서 그동안 많이 비난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 일을 자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바로 드러났는데요. 뉴스만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최성호 체제의 MBC가 어떤 방송을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장 어제 뉴스를 보면 어제 저거 모니터를 좀 했습니다만은 느닷없이 MBC 8시 뉴스에서 북한 달력이 새로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달력이요? 예. 중국에 있는 특파원이 이제 단독으로 북한 달력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달력에 보면 보통 사진이 들어있고 밑에는 이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진에 보면 북한의 고층 빌딩들이 절비하게 져 있는 모습을 찍은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야경에 밤에 이제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도로와 빌딩 안에 불빛이 튀어 나오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뭐 실사 그림인지 합성한 그림인지 그래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MBC 특파원이 보도하기는 굉장하게 전기가 부족했다고 알려졌지만 그러나 실상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이렇게 전기가 환하게 사용되고 있고 밝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다. 또 어떤 달력에 또 몇 월 달치에 보니까 가전제품 말하자면 뭐 핸드폰도 보이고요. 뭐 이런저런 전자제품도 보이고 화장품 여러 가지 화장품이 이제 보이는데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서방 세계가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제재를 해왔는데 북한은 그런 제재에 관계없이 잘 견디고 있다. 아주 잘 지탱해내고 있다. 북한이 여명거리와 여러 공산품을 전면에 내세운 내년도 달력을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은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호칭이 달라지며 변화된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양 김필국 특파원이 북한 달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주체 107년, 김일성, 김정일 동지가 영원히 함께 있다는 표기와 함께 올봄 준공된 평양시 여명거리가 달력의 첫면을 장식했습니다. 쇼핑몰이 들어선 종합상업과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고층 빌딩 단지가 다달이 표지로 등장합니다.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무색하게 환히 불을 밝힌 거리의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당의 비준을 받아 대내외 선전용으로 제작되는 조선 출판물 수출입사의 또 다른 달력에는 화장품을 필두로 시계, 휴대전화 등 각종 공산품이 담겼습니다. 화려한 여명거리와 공산품을 이처럼 전면에 내세운 건 대북 제재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력 자강을 강조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유례없는 대북 제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 경제, 북한 상황은 나쁘지 않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광명성절은 붉은 글씨의 테두리를 둘러 양대 명절임을 강조했지만 새롭게 기념일로 지정될지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1월 8일은 아무 표기 없이 평일로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로 단순 호칭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 달력에는 최고 영도자라는 수식어가 새로 들어가 확고한 통치체제를 구축하며 자력 갱생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자면 북한에 홍보를 하는 듯한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저게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폭격설도 나오고 또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지금 미국 트럼프와 대한민국에 집중돼 있고 또 중국에 가 있는데 언제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잘 견디고 있다, 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알려진 바와 다르게 잘 살고 있다 하는 내용들의 이 보도를 한 것으로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게 이제 과연 서울에서 오늘 이 시점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할 보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죠.
예. 정말 우려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뉴스가 같은 시간에 어제 8시 뉴스에서 그 임종석 대통령 실장, 비서실장이 지금 중동 아랍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갑자기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중국 그 국빈 방문으로 계획돼 있고 13일부터죠. 이런 바쁜 상황인데 의전 절차 등등 해서 왜 중동으로 갑자기 날아갔을까? 그것도 사실상 가기 전에 발표한 게 아니라 가고 난 이후에 뭐 어디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발표했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왜 갔을까? 이래서 이제 한간에는 북한에 대한 접촉설 또는 지원설 뭐 이런 그 정상회담 관련된 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 북한과 한국에 대한 관계 또는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폭격설도 간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폭격설들이요. 그렇죠. 그런 바탕에서 비서실장이 갔다. 극비리에 아랍으로 갔다.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이런 지원설이나 북한과의 접촉설이 제기됐는데 어제 MBC 뉴스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라고 인용하면서 MB 그러니까 MB라고는 지칭 안 했습니다. 전 정권의 그 자원 외교 비리와 관련해서 갔다 이런 그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MBC 뉴스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례적인 중동 특사 파견을 두고 대북 비밀 접촉설 등 여러 해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사 방문의 진짜 이유는 과거 정권의 비리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MBC에 밝혔습니다. 현영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동 특사로 파견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파병 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선물합니다. 명색이 청와대 2인자가 시계를 배달하러 중동에 갔을 리 없다는 의문이 커지면서 대북 비밀 접촉설이 흘러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중동 지역에서 평화 유지 활동 및 재외 국민 보호 활동을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격려차 방문한 파병 부대를 또 격려하러 갔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간 진짜 이유는 지난 정권의 비리와 관련돼 있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는 지난 2009년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 수주를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진 인물입니다. 때문에 외교가에선 원전 관련 의혹이나 MB 비리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 임 실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사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MBC 뉴스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례적인 중동 특사 파견을 두고 대북 비밀 접촉설 등 여러 해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사 방문의 진짜 이유는 과거 정권의 비리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MBC에 밝혔습니다. 현영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동 특사로 파견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파병 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선물합니다. 명색이 청와대 2인자가 시계를 배달하러 중동에 갔을 리 없다는 의문이 커지면서 대북 비밀 접촉설이 흘러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중동 지역에서 평화 유지 활동 및 재외 국민 보호 활동을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격려차 방문한 파병 부대를 또 격려하러 갔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간 진짜 이유는 지난 정권의 비리와 관련돼 있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는 지난 2009년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 수주를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진 인물입니다. 때문에 외교가에선 원전 관련 의혹이나 MB 비리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 임 실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사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청와대 발표 내용들을 그대로 좀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한간에 나돌고 있는 이런 의혹이나 이런 그 썰에 대한 그 진상은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그냥 그 MB 자원 그 비리에 관해서 뭘 간 것 같아, 조사하러 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도를 한 건데, 지금 임종석 대통령 실장이 뭐 조사관도 아니고 그리고 수사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가서 그걸 뭘 자원 비리 관련해서 할 역할들이라는 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그 우리 대사관도 있고 거의 걸맞는 우리 그 나라의 그 기구에 또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청와대의 기사를 받아 쓴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문제가 됐고, 어쨌든 어제 MBC 뉴스를 보면 그 북한의 달력 관련된 보도를 해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친북한 방송 보도라고 봐지고, 임종석 대통령 실장의 동향을 일방적으로 청와대의 주장만 받아 적은 거, 이것도 뭐 친정권적인 방송이라 봐지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날에 보면, 네네. 그 전날에는 또 그 KBS 파업 사태 관련해서 보도를 2개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가 8시에 뉴스를 25분 정도로 짧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급하고 시급한 우리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등이 많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북한 달력이라든지 뭐 청와대 일방적인 주장이라든지 뭐 이런 보도하고 있는데다가, 그 전날에는 KBS 그 언론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뭐 두 꼭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거기 주장하는 내용들이라든지 노조위원장 인터뷰를 한다든지 해서 뭐 하고, 또 YTN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도 또 보도를 했는데, YTN은 문제는 뭐냐면 거기도 사장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노조 측에서 사장 측에게 지난 9년 동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에 적어도 3년 이상 보직을 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차장 아래에서는 그 보직을 주지 마라, 자리를 주지 마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 보기에는 이거는 인사권을 심히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파업 여부를 찬반 투표를 하든지 해서 결정하겠다, 당신하고 같이 못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분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YTN의 이런 분규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앞에 정권에서 보직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러고 보면 이제 MBC 보도가 친노조 또는 친북한 또는 친정권 이런 기조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건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린 이런 보도 내용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의미심장한 건, 물론 MBC에서 나온 건 아닌데 어제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그 TV조선에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과 대화를 제의를 했더니 뭐 80조 원을 내놔라, 북한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80조 원이라는 게 뭐 적은 규모가 아니고 서울시 예산의 한 3년치에 해당된다고 하고, 북한 전체 GDP의 한 3배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그 문제가 많고, 또는 이 정권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이런 건 많은데, 그런 문제는 파헤치거나 보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씀드린 그런 그 프레임으로 보도를 나간다. 이건 MBC가 앞으로 어떤 보도를 할지, 그래서 말하자면 그 이 정권에서 왜 MBC 사장을 교체하려 했고 이사들을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가 하는 이유를 충분히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물론 지난 15년 전에도, 10년 전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이 MBC에도 사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뭐 덜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벌써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으면 우리 사회가 발전해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설령 앞 정권에 잘못된 점이 왜 없겠습니까? 있었다면 새로 들어온 정부는 그거를 개선하고 뛰어넘고 또 그거를 극복하는 뭐 이런 지혜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데, 마치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 하듯이
당정을 하면 노론이 잡고 나면 서론을 확 휩쓸어버리고, 다음 서론이 잡으면 노론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 관련자들을 다 유배 보낸다든지, 뭐, 채용시킨다든지. 뭐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게, 진짜 아까 제가 드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가. 정말, 기가 차는 노릇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려되는 대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참 점점 우리 그 국민들 국가적인 어떤 그 시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오후 시간에도 어느 그 시민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어떤 그 북한의 대화 조건으로 뭐 80조 원을 요구를 한 얘기가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이게 뭐 문을 어떻게 받길래 80조 원을 내놓으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아마 10조 원을 달라고 할까? 30조 원을 달라고 할까? 그러다가 더 불러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우습게 보기 때문에 80조 원을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이게 정말 뭐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나라를 그렇죠. 어떻게 보고 예? 지금, 과거 정권에 대한 무슨 적폐 청산이다, 조사다, 이러면서 구속시키고, 지금 조사하고 영장 발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예, 또, 친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에 있는 자기들과 뜻을 달리하거나 견해를 달리하는 그 정치 세력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정말 이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과연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그야말로 우리 체제에 맞는 정권인가 굉장히 의심이 많고 사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이 제 기능을 해야 기울어진 것을 막고 견제하고 이러는데 아시다시피 뭐 언론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또 비판하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KBS, MBC, SBS, 뭐 YTN 다 한번 보십시오. 어느 매체가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노조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언론 노조가 장악되어 있습니다. 언론 노조라는 것은 민노총 산하에 있는 그 언론 노조라는 그 단체가 전체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132개 언론사가 이 언론 노조에 소속이에요. 이 언론 노조라는 게 좌편향적인 이제 그 언론 노조인데 그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32개 그 인원으로는 조합원 수로는 13,000여 개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가 민노총 산하이기 때문에 민노총은 아시다시피 그 정강 정책에 보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을 키운다. 그리고 나중 정당까지 건설한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뭐 무기를 폐기한다. 이런 게 정강 정책이 있고요. 언론 노조에는 이게 언론 노조라는 게 들어보십시오. 언론 노조가 갖고 있는 이 규약 가운데 정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기금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치위원회를 둬서 그 정치위원회에서 각종 정치 행사를 주관하고 그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키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가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이 세력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저희는 결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언론 노조가 지난 그 4월 24일인가요? 대통령 선거하기 직전에 문재인 정권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만나서 정책 협약을 맺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실상 대한민국 언론은 저는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언론에 대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과감한 견제와 비판이 있어야 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MBC나 KBS나 SBS 이런 지상파 방송이 이런 북한 방송이나 노동 방송을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흥진호라고 해서 동해안으로 거쳐가지고 북한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온 그 보고잡이 어선 있죠. 네네. 그 이후에 그 보고잡이 어선이 어떻게 됐고 북한에서 뭘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왜 억류됐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저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니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억류되어 있는데도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고, 정부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알고 싶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 언론들이 너무너무 편향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얼마 전에 그 낚싯대 추돌해가지고 22명 탄 사람 가운데 15명이 안타깝게 이제 생명을 잃었죠. 네. 그것도 말이에요. 이제 같은 배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 낚싯배 사고가 나서, 이후에 3시간 30분 이후, 3시간 한 43분쯤인가 이후에, 문 대통령이 그 상황실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나타나서 바로 이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행사하고 그런 게 이제 화면에 비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3시간 43분 정도 지나고, 최종 생존자 구조 작업한 지도 40분 이상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세월호는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뭐 했냐고 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결국은 이 탄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가운데 인신공양설이다, 무슨 수술을 했다, 하여간 별의별 혐의를 다 씌워가지고, 공격하고, 거의 테러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도를 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불안을 조성하거나 편파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앞에 정권에서 그 정도의 날카로운 잣대로 엄격한 요구를 했으면 이 정권에서도 적어도 3시간 반 이상 동안 대통령은 15명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뭐 했냐, 왜 늦게 나타나냐라는 질문과 의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그 낚싯배 사고 난 이후에 언론의 보도 기조를 보면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신속한 대응이 안 되니까 냅다 이제 해경에 대해서 잘못한 걸 많다고 이제 막 이렇게 말하자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 언론들은 저는 기자 생활을 한 30년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언론이 아니다,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정치적인 목적과 이해관계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을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언론에 대한 정확한 그 분별력, 판단력을 갖고 언론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KBS 강규영 이사에 대한 그 압박의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강규영 이사께서는 좀 또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모양이죠. 예, 참 그래서 그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학교에서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그럼 이 언론 노조에서 학교에 압력을 많이 넣었어요. 빨리 잘라라고. 이런저런 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그러면 거기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결정을 하겠다 등등 해서 이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규영 이사가 나는 학교에서 잘릴지라도 KBS의 이사 자리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그 학교라는 게 지금 명기대학교인데요. 네. 그만큼 이분이 공영방송에 대한 그 수호 의지가 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나가면 압박에 못 이겨서 나가면 바로 나가는 순간 이사가 교체되고 사장을 교체를 시켜버리고 하면은 이제 MBC처럼 또는 그런 그 좌편향 또는 친정부 또 그 친노조 이런 방송을 이제 하는 거 두고 못 보겠다. 본인이 그런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사분들도 한 분은 나왔었지만 6명이 이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22일 날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나면 강규영 이사의 의지와 상관 없이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 이사의 그 중요 역할은 핵심적으로 어떤 역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사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KBS 사장을 선임하고 네. 또 부사장을 선임하고 예. 그다음에 KBS 예산을 결산 심의하고 그리고 경영 전반에 관련해서 네. 집행부 즉 사장과 간부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점검을 하고 이런 기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이사들이 사용하는 그 법인카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공영방송 이사께서 공영방송 관련돼 가지고 어디 공영 언론 노조가
이사장님이 어디 뭐 공연에 간 걸 문제 삼았던데 법인카드 끄는 거. 이를테면 공영방송 이사장이 문화계, 공연계 사람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또 의견을 듣지 않겠습니까? 네. 공영방송의 역할 중에 하나도 문화 창달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공연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거를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이거는 기다 아니다. 사실 그거는요. 감사원이 그렇게 이 업무를 딱 지정하고 한 거는 정말 억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표적 감사, 기획 감사, 청부 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노조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감사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정부에 정말 그 권위가 있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다시 뒤집어 갖고 조사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난 6월 달에 KBS에 대한 감사를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하. 시간이 지나가지고 10월 달인가 다시 이 언론 노조에서 법인카드 다시 감사해 주세요. 했더니 그 다 조사하고 난 뒤에 뭐 커피를 그 애견 카페가 만드는 데서 먹었네. 또 집 앞에 있는 그 부근에서 식사를 했네. 누구랑 밥을 먹었는데 이름 대라. 그러면 되지 못하면 이거는 사적으로 먹은 것이다. 사실 참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앞으로 5년 또는 그 시간이 더 걸렸더라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다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 또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어제도 그, 김기봉, 미네추 대표님하고 좀,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MBC에, 네. 그, 신임 사장의 이야기가 좀 잠깐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임 사장이 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런 보도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이제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뭐 했다고 그런 얘기가 이제 언급이 있었던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확실히 그냥 뭐 이 정권에 그냥 이 정권이 한없이 오래 갈 걸로 생각하고 완벽하게 그냥 딸랑딸랑 했네요.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언론이 그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미네추에서는 뭐 KBS 방송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래요? 예, 우리 성 위원장님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KBS 네. 소속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네. 뭐 우리 위원장님도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시청료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부당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언급도 예전에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이 정권 하에서 언론이 너무나 정말 이 나라를 엉망으로 끌고 나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많은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그 잘못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해가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방송을 하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견해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기자는 그 기사로서 말하고, 언론은 자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게 보이면 마치 반정권 투쟁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누구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MBC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를 안 하겠다. 저는 확인 안 됩니다만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고. 네, 어제 김경호 원장님께서 그런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 만약 그렇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지라고 합니다. 기관지. 그러니까 그 기관에 붙어서 홍보를 해주고, 회사 같으면 사보 같은 거 있죠? 홍보부. 예? 그런 역할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MBC가 이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엄연하게 공영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의 지배 구조가 누구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수장학회라는 그런 공공기관이 지분이 많은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기 회사도 주인이 없고 KBS도 주인이 따로 없어요. 오나가. 그러니까
임기가 3년밖에 안 되는 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장은 3년 있다가 갈 사람이고 여기 한번 입사한 사람은 30년 동안 있는단 말이에요. 직원들은. 네. 그래서 30년 동안 있으면서 이 3년 있다가 갈 사람들을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영 방송이 되는 겁니다. 사장은 노조에게 잘 보여야 있을 동안에 노조로부터 괴롭힘을 안 당하고 또 이런저런 잘못된 거를 대자보도 붙인다든지 뭐 성명서를 쓴다든지 안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사장들이 다 노조하고 손을 잡았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노조에게 아부를 하는 그런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저는 이럴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정권은 절대로 언론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활용하기 좋은 매체 아닙니까? 선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불리할 때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프레이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그게 어떤 방송이든 KBS든 MBC든 SBS든 간에 또는 케이블 방송이든 간에 내용이 편파적이라든지 또는 왜곡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공정하지 않는 방송은 보지 않아야 됩니다. 안 보기 운동을 시민 운동으로 불려야 됩니다. 시청 거부 운동 같은 거가 되겠죠. 아,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신문은 완전하게 정권의 홍보지가 돼 있고 또 어떤 신문은 그 반대편에 뭐 서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언론 노조가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언론 노조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노조끼리 다 통하고 연결 다 되고 지휘 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경화되는 흐름이 크게 돼 있는데요. 그럴 경우 과감하게 신문도 왜곡 보도를 하고 편향 보도를 한다. 끊어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 네. 불매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아주 수십 년 동안 신문을 보던 애독자가 그거를 끊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 신문사 같은 경우는 수십만 부가 그게 절독이 돼가지고 아주 막대한 영향을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그게 고쳐지지 않고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그 신문의 구독률이 20%, 30%, 40% 끊어지지 않습니까? 위기의식 때문에 그 사람들 보도 방향이나 달리할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MBC든 KBS든 SBS든 그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뉴스라든지 안 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광고로 위주로 하는 것 같으면 광고주가 안 붙어요, 거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다시 국민의 힘으로, 이 잘못된 거를 교정해야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라줘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할 때는 이름은 거창합니다만은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지 않으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일, 공동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 하는 격언이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 생각하고 당장 텔레비전 모니터를 하시고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는 보지 말아야 되고 또 보더라도 그게 잘못되어야 된 내용들은 저는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비평 내지는 비판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참 우리 그 국민이 해야 되는 국민저항운동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 될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저항운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황제의 권력에 저항해서 시민 세력들이 저항했는데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군사 독재나 황제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중민주주의 독재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태의 독재라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그렇죠. 그 민주사회의 척도가 뭡니까? 표현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 다른 어떤 것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그 사회는 민주적인 아닌 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기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대통령께는. 그러니까 언론을 통제한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거는 이미 죽은 사회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나서야 되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잘 조합해서 국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행동할 때, 그 독재 권력에 어떤 형태든 독재 권력이 이기고 또 우리 사회를 체제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강규영 이사에 대한 그 해임 건의안을 이제 절차에 따라서 뭐 강행을 할 것 같은데, 네. 그 방통위에 대한 어떤 그 경고성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그 방통위에 그런 경고를 하면 그게 통할까요? 지금은 뭐 공무원들이라는 게 방통위도 그렇고 감사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게 위계 조직이고 자리를 정권에 맡기면 거기 정권에 따라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흔히 뭐 좀 비하하는 소리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과거부터 써왔긴 하는데요. 네, 네. 사실상 방통위원회나 위원회 위원장이나 감사원장이 그 조직을 중립적으로 지키고 그다음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뭐 그런 것보다는 법치적이고 합치적인 이런 걸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사실 힘들죠. 지금 방통위만 하더라도 이호성 씨가 방통위원장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분 그 임명 단계부터 뭐 굉장히 야당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네. 비난적인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네. 예견이 됐죠. 이 양반은 방통위원장 오고 난 뒤부터 노골적으로 방송에 문제가 있다, 뭐 그 들여다봐야 된다, 사장들 필요하면 교체를 하겠다, 공공연히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저희 그 공영 노조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그분이 할 거를 안 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지만 투쟁을 하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네. 그나마 내부에서 이런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KBS나 또는 이 언론의 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한다는 심정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네. 발표된 성명서 나도 이렇게 이제 선구자 방송 같은 데서 이제 뭐 인터뷰를 해오면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행동을 할 때 그 사회는 진보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수 정권의 그 정반대로 니함 당해봐라는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보복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되죠. 그 네. 개선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인적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당연대로 또 대치기 당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나라가 발전 없고 과거 조선 시대, 조선이 망했던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에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국력을 키우려고 굴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과거만 파고, 그 다음에 정치 보복을 하고, 이게 과거랑 15세기, 16세기 사화나 붕당, 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구한말에 그 조선이 멸망할 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셔서 앞으로 나가는, 앞으로 발전하는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계속 후퇴하는 거, 보복하는 거, 그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의 모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어디 잡아먹히고 있다든지 다른 나라에 예속된다든지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나라를 정말 21세기에 아직도 이렇게 분단된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에? 그러면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 못하고 계속 그 미국, 중국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뭐 빌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변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뭐 늦은 시간입니다만은 그 언론을 변화시키고 그 언론 변화를 통해서 정부가 변하고 정책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요 성명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은, 일전에 국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 참고인으로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좀, 어떤 국민들이 또, 한편으로는 좀 알고 싶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좀 해보는 건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신경민 의원하고 좀 어떤 조금 날선 공방이 조금 오고 갔던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그죠? 신경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이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뭐 언론 출신인데, 사실,
그 국감이 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전후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요걸로 하시죠. 아, 그래요? 예, 뭐, 그리고, 계속 특정인 국회의원 뭐 잘못한 것도 있을 텐데, 예, 예.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안 되어지고, 아니, 또 혹시 그- 또 뭐 곤란한 일은 또 없으셨나 해가지고. 없어요. 곤란한 일 없고요. 예, 그분도, 예. 뭐, 충분하게, 앞으로 뭐, 그런 태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네네. 입방에 오르지 않도록, 뭐, 해주고.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저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국회의원이라는 게 특권 권력이나, 혜택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못 하니까,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대신해서 이제 대표자를 뽑는 건데, 그러면 그 대표는 권력이라보다도 심부름꾼, 서번트가 더 강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은 투표할 때 뭐 한두 달 동안 을로 변해 있다가 선거 당선되고 나면은 4년 내내 이 슈퍼 갑으로 변합니다. 네. 그거 바꿔야 됩니다. 네.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게 특권 권력이 아니라 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돈 하나 한 푼 아껴 쓸 거고요.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국민들 어떻게 그 국감이 현장에서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온 사람에게 인격 모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갑질을 한다는 거. 네. 그거는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요. 아마 앞으로 3년 좀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건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과거 경력이 좋다. 그 다음에 화려한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과 인간 댐댐이가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어야 예,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주안점을 해서 유권자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오늘 언론 이야기를 하다서 나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창영 KBS 공영노조 위원장님과 강규형 KBS 야권 이사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사전 통고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그 성명서 발표, 그리고 또 MBC의 어떤 북한 소식에 대한 그 보도, 어처구니 없는 그 보도의 그 태도, 또 향후에 어떤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우리 성창영 위원장님 하는 활동에 대해서 또 주시하고 또 지지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힘내라고 또 응원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계속 꿋꿋하게 나가달라는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으니 힘을 내시고 또 강경하게 그 의지를 또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그